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솔바람 마을이라 불리는 조용하고도 가난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산자락 깊숙이 자리한 탓에 바람은 늘 맑았지만 밭은 척박하고 돌이 많아 사람들 살림살이는 늘 팍팍했습니다. 겨울은 유난히 길었고 봄은 더디게 와서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늘 근심이 깃들어 있었지요. 그래도 사람들은 순박하게 서로 의지하며 그저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바람은 소나무 숲을 지날 때마다 구슬픈 울음소리를 낸다 하여 솔바람 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솔바람 마을에 연희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어느덧 30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직 혼처를 구하지 못해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뒤에서 못생긴 노처녀라 불렀습니다. 사실 연희의 이목구비가 흉하게 뒤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려서부터 땡볕에서 바티를 거둔 탓에 살결은 검게 그을렸고 거친 일을 도맡아 하느라 손마디는 굵고 투박했으며 몸집 또한 여느 여인네들보다 다부졌습니다. 그 시절 여인들이 곱게 분을 바르고 고운 옷을 입을 때 연희는 늘 일하기 편한 무명옷을 입고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있었지요. 그녀 또래의 처녀들은 벌써 아이 둘셋은 둔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에 혼사가 있을 때마다 중매쟁이들은 연희의 집 앞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쩌다 말이 나와도 연희는 무슨 일은 잘하지만 어느 집안 귀한 도령이 저런 여인을 아내로 맡겠다고 하겠나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혀를 차며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딸 자식이 저리 복이 없을까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연희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 말 섞는 것을 즐기지 않았지만 유독 땅과 바람 그리고 작물들과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새벽 이슬이 채 마르기도 전에 호미를 들고 밭으로 나갔고 해가 완전히 져야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어리석도록 일만 한다고 흉을 보았지만 이상하게도 연희의 손길이 닿은 밭은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연희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집 밭은 가뭄에 말라 비틀어지고 장매에 썩어 나가도 유독 연희네 집 뒤뜰의 작은 텃밭만은 늘 푸르렀습니다. 그녀가 키운 배추는 유난히 달았고 그녀가 거둔 보리는 알이 굵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연희네 텃밭이 땅이 조금 나은가 보지 혹은 어쩌다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연희는 흙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고 바람의 냄새로 날씨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연희는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낄 때마다 그 슬픔과 서름을 밭에 쏟아부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알 수 없었지만 땅은 정직했습니다. 뿌린 만큼 거두게 해주고 보살핀 만큼 자라주었습니다. 그녀는 봄에 싹이 트는 연약한 새싹에서 여름에 쏟아지는 뜨거운 햇살에서 가을에 익어가는 고개 숙인 곡식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마을의 다른 쪽 쓰러져가는 초가집에는 일시성을 가진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우라 불린 그는 창백한 얼굴에 마른 체구 달아빠진 유생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에선 가난으로도 감출 수 없는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마지막 자손으로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책들을 붙들고 밤낮으로 글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에게는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켜야 한다는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민우의 집은 늘 내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방 한쪽에는 그의 늙고 병든 노모가 누워 얕은 기침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향시가 그에게는 절박한 기회였지만 당장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더 절박했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고 노모의 약을 달일 뗄감조차 부족했습니다. 그는 책 속의 성현 말씀은 줄줄 외웠지만
정작 밭을 갈거나 돈을 버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문의 명예와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책들을 지키는 것을 삶의 유일한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예는 쌀 한 톨 내어주지 않았고 책은 시린방을 데워주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학식을 존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무능함과 가난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글만 읽어서 못하나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는 수군거림이 그의 등 뒤를 따랐지만 그는 애써 못 들은 척 책 속으로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연희는 산에서 약초를 캐 돌아오는 길에 종종 민우의 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녀는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는 민우의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그는 고고한 선비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처럼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한 사내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그가 마을 사람들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어딘가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희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민우의 집 마당 한구석에 버려진 작은 텃밭이었습니다. 한때는 밭이었을 그곳은 잡초만 무성하고 흙은 바싹 말라 쩍쩍 갈라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버려진 땅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그만 손을 보면 귀한 양식을 내어줄 땅이 주인의 무관심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땅의 잠재력과 그 땅을 방치하는 주인의 절박한 무지를 동시에 보았습니다. 민우가 나라를 다스리는 철학과 시의 운율을 고민하는 동안 연희는 흙의 감촉과 해의 각도를 걱정했습니다. 민우가 책 속에서 천명을 읽을 때 연희는 구름의 모양을 읽으며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점쳤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마을에 살았지만 너무나도 다른 세계를 살고 있었고 너무나도 다른 언어로 세상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똑같이 가난했고 똑같이 외로웠습니다. 어느덧 장날이 되었습니다. 연희는 텃밭에서 거둔 얼마 되지 않는 채소를 광주리에 이고 장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채소가 싱싱한 것을 보면서도 그녀의 모습을 훑어보며 값을 심하게 깎으려 들었습니다. 쯔읒 채소는 주인 안 닮고 곱네. 자, 7푼에 다 주소. 연희는 그 모욕적인 말에도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채소를 넘기고 몇 푼의 동전을 손에 쥘 뿐이었습니다. 민우도 장터 한 구석에 붓글씨 몇 점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에 대나무 고고한 매화 그림 옆에 멋들어진 시구가 적혀 있었지만 사람들은 거들 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장 먹을 쌀이 급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글씨나 그림은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붓글씨 한 점 팔지 못하고 상처 입은 자존심만 아는 채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연희는 장터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붓글씨를 거두는 민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상한 공감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는 그의 세계책 명예에서 실패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녀의 세계 혼인 아름다움에서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적어도 식량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대체 무엇이 있었을까요? 민우의 집으로 돌아오자 노모의 기침소리가 더욱 심해져 있었습니다. 쌀독은 먼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쌓인 책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그것들의 무용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웃집에서 저녁밥 짓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넘어오는 것이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밥 짓는 연기조차 오르지 않는 자신의 처지가 참담했습니다. 같은 시각 연희는 자신의 작은 부엌에서 소박한 저녁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텃밭은 그녀가 먹을 만큼의 양식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보리밥을 한술 뜨다가 문득 선비의 집 마당에 있던 그 황량한 밭을 떠올렸습니다. 땅이 굶주려 있었고 그 집사람들 역시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 굶주림을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그 선비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입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았습니다.
못생긴 노처녀인 자신이 먹을 것을 들고 그 집을 찾아간다면 분명 주제도 모르고 선비를 꼬드기려 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 것이 뻔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는 실용적인 지식과 마을의 잔인한 사회적 규칙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민우는 방 안에서 아버지의 유품인 벼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것을 팔면 쌀 몇 말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물려주신 가문의 혼이 담긴 벼루를 판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자존심과 노모의 목숨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책에서 배운 효도는 굶주림 앞에서는 그저 공허한 글자일 뿐이었습니다. 날씨는 점점 더 건조해졌습니다. 솔바람 마을을 스치는 바람결이 평소보다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연희는 자기 밭의 흙을 한 줌 쥐어보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불길한 가뭄의 징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마을 전체가 큰 공영에 처할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결국 작은 꾸러미 하나를 쌌습니다. 자신이 직접 거둔 보리쌀 한 줌과 말려둔 약초 몇 뿌리였습니다. 자신의 곳간에는 적게나마 곡식이 있는데 선비의 노모가 굶주리고 있다는 생각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군거림을 감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누군가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스름이 깔린 저녁 연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민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서진 살인문 너머로 촛불 아래에서 여전히 책을 읽고 있는 선비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꺼져가는 희망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문 앞에서 망설이며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세차게 두근거렸습니다. 공기 중에는 마른 먼지 냄새와 멀리서 불어오는 솔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의 수군거림은 잦아들고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오직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어둠 속에 서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선비의 마당에 있는 저 바싹 마른 땅을 생각했습니다. 굶주리고 있는 것은 비단 그 집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땅 그 자체가 보살피는 손길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희는 자신의 뼛속 깊이 그 땅을 먹여 살릴 방법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 자신임을 직감했습니다. 그 시각 방 안에 있던 민우는 마침내 책을 덮었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그는 춤과 휴에 대한 구절을 암송하고 있었지만 정작 늙은 어머니에게 죽 한 그릇 올려드리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모순은 쓰디썼습니다. 그는 텅 빈 부엌으로 걸어가 차가운 아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깊고 절망적인 무력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살인문 밖에서 들리는 희미한 부스럭거림을 듣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한참을 망설이다 인해 마음을 굳히고 삐걱거리는 살인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게 하지만 단호하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텅 빈 부엌에서 무력감에 젖어있던 민우는 그 소리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 늦은 저녁에 그것도 양반가였던 자신의 집 문을 두드리는 이가 누구일까 의아했습니다. 그는 혹시나 빛 독촉이라도 온 것일까 덜컥 겁이 났지만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밖에 뉘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제어 연희라 하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 잠시 들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민우는 당황했습니다. 마을의 그 노처녀 연희가 그것도 한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녀가 유별한 법도에 이 시간에 여인을, 그것도 구설이 많은 처녀를 만나는 것은 선비의 체면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노모의 마른 기침 소리가 그의 망설임을 재촉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살인문 빗장을 풀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달빛 아래 연희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소문처럼 흉측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고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과 굵은 손마디 일에 전삼벗,
그녀는 민우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인 채 작은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거둔 보리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모님의 기침에 좋다는 도라지 뿔입니다. 약소하지만 민우는 그 꾸러미를 보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동정이었습니다.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가장 멸시받는 처녀에게 들켰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선비요, 이런 적선을 받을 수 없소. 민우의 목소리는 자존심 때문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적선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흙에서 난 것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선비님의 밭이 아파하는 것 같아서 그저.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민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꾸러미를 밀어내기도 전에 방 안에서 노모가 콜록콜록 물 좀 다오 하고 애타게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우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자존심과 효심 사이에서 갈등하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가 막 꾸러미를 받아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망측한 꼴이람. 이 선비. 날카롭고 새된 목소리가 어둠을 찢고 날아들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돌리자 읍내에 나갔던 그의 고모가 매서운 눈초리로 둘을 쏘아보며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른 체구에 얇은 입술을 가진 보기에도 성미가 까다로워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고모는 민우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연희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연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네가 그 솔바람 마을의 흉물이라는 노천여렸다. 감히 내년 따위가 네 집 대문이라고 야밤에 사내를 만나러 드는 게야. 고모의 목소리는 담장을 넘어 이웃집까지 들릴 듯 컸습니다. 연희는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입술을 깨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부인의 기침소리가 위중해 보여 약초를 좀. 연희가 변명하려 했지만 고모는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흥그깟 보리쌀 한 줌이랑 뿌리 따위로 우리 귀한 조카를 꿰려드는 개냐 내분수를 알아야지. 어디서 천한 것이. 고모는 연희가 들고 있던 꾸러미를 거칠게 낚아채더니 그대로 마당 한가운데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꾸러미가 풀리면서 하얀 보리쌀과 정성껏 말린 도라지가 흙먼지 속에 흩어졌습니다. 연희는 비명을 지르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흙바닥에 흩어진 곡식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슴 아팠던 것은 모욕 그 자체가 아니라 귀한 양식이 흙먼지에 버려졌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저것이면 노모가 죽 몇 그릇은 드실 수 있었을 텐데. 그녀의 눈에 순간 이슬이 맺혔지만 그것은 분노나 슬픔이라기보다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민우는 이 모든 상황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고모의 무례함에 화가 났지만 어려서부터 엄했던 고모의 기세에 눌려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모님, 그게 아니라 하고 우물거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흩어진 보리쌀과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쥔 연희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선비로서의 채통과 인간으로서의 도리 사이에서 그는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고모는 민우의 나약한 태도에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이 선비는 뭘 잘했다고 멍하니 서 있어. 당장 전연을 내쫓지 못할까. 저런 부정한 것이 집안에 드나들면 가문의 운수가 사나워지는 법이야. 고모는 연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우리 민우 앞에 얼씬도 마라. 내년이 넘볼 자리가 아니야, 알겠느냐. 연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흙바닥에 흩어진 보리쌀을 마지막으로 한번 슬픈 눈으로 바라본 뒤 민우와 그의 고모에게 묵묵히 허리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뒤돌아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지친 듯 했지만 도망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민우는 그저
닫힌 살인문을 멍하니 바라보며 마당에 남은 흙먼지 묻은 보리쌀을 주울 용기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고모는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까지 분이 안 풀린 듯 씩씩거렸습니다. 별꼴을 다 보겠네. 낯짝도 두껍지. 흉측한 것이 감히 양반을 넘봐 내가 다리를 부러뜨려 놔야 했는데. 그녀는 민우를 앉혀놓고 한참을 더 쏘아붙였습니다. 민우야, 너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지금 네가 저런 천한 것들하고 엮일 때가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건넌 마을 초에 부잣집과 혼담을 놓고 있단 말이다. 다음 날 아침 연희가 야밤에 선비집에 곡식을 들고 갔다가 망신을 당하고 쫓겨났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빨래터에 모인 안악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뗐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 제 분수도 모르고. 글쎄, 그 흉한 얼굴로 선비님을 꼬드기려 했다지 뭐야. 어휴, 징그러워라. 필시 여우한테 홀린 게 틀림없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습니다. 연희는 다시 묵묵히 밭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밭을 지나갈 때마다 노골적으로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호미질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치심보다 더 큰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흙을 만졌을 때 느꼈던 그 불길한 기운, 지독한 가뭄의 징조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이후로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연희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구리빛으로 변했고 볕은 따갑다 못해 살을 태울 듯이 뜨거웠습니다. 마을의 작은 가을이 먼저 말라붙기 시작했고 우물의 수위도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사람들의 밭에 심긴 곡식들은 푸른 기운을 잃고 누렇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근심이 드리워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날이 가물다 했지만 열흘이 넘어가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농사는 물론이고 내년에 심을 씨앗조차 건지기 힘들 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내야 한다며 소란을 피웠지만 메마른 하늘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민우의 집 텃밭은 말할 것도 없이 먼지만 날리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 마을에 밭이 타들어가는 와중에 유독 연희의 텃밭만은 여전히 푸른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년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배추와 무는 시들지 않고 꿋꿋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소문을 듣고 몰래 연희의 밭을 훔쳐본 이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저 밭은 어찌 저럴 수 있단 말인가. 연희는 가뭄을 예감한 순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상이슬게 작은 샘터에서부터 밤새 몰래 대나무통을 이어 좁은 물길을 냈습니다. 그리고 마른 짚을 두껍게 덮어 흙 속의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흙과 나누는 대화의 결과였고 수년간의 경험이 쌓인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런 노력은 보지 못하고 그저 신기한 결과에만 주목했습니다. 연희가 선비를 꼬드기려 했다는 소문은 이제 그녀가 무언가 요사스러운 술법을 쓴다는 흉흉한 소문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필시 요물이 틀림없어. 그러니 저 밭만 멀쩡하지. 우리 밭의 기운을 다 빨아들이는 게야. 사람들의 시기심과 공포는 연희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그녀의 푸른 밭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증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민우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가뭄이 심해지자 고모가 말했던 최부잣집에서도 혼담을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는 가난한 선비에게 딸을 줄 수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고모는 일이 틀어지자 모든 화를 민우와 죽은 연희에게 돌렸습니다. 다 그 흉물 탓이야. 그년이 부정을 타게 해서 이 지경이 된 거라고. 민우는 책을 읽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노모의 기침소리는 더욱 심해졌고 집안에는 굶주림의 공포가 짙게 드리웠습니다.
그는 연희가 내밀었던 그 꾸러미, 흙먼지 속에 흩어졌던 그 하얀 보리쌀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는 굶주림을 택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그는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발길이 닿은 곳은 마을 어귀의 작은 주막이었습니다. 돈 한 푼 없었지만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에 들어섰습니다. 주막 주인은 굵은 주름과 인자한 눈매를 가진 과부였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온갖 굳은 일을 겪어내며 억척같이 주막을 지켜온 사람이었고 민우의 아버지와도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몰골을 보고 혀를 차며 막걸리 한 사발을 거칠게 내어주었습니다. 외상이네 외상. 나중에 과거 급제하면 10배로 갚으시게. 주모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연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사발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싸구려 술이 속을 태우며 내려갔지만 조금이나마 정신이 드는 듯 했습니다. 그는 주모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주모, 나는 이제 어찌하면 좋겠소. 책 속의 성현들은 나에게 쌀 한 톨 주지 않으니. 주모는 묵묵히 민우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른 걸레로 탁자를 닦으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내가 글은 모르지만 한평생 이 솔바람 마을에서 사람 사는 꼴을 봐왔지요. 그녀는 민우의 빈 사발에 술을 조금 더 채워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선비님 책에서는 하늘의 이치를 말하고 천명을 논한다지요. 하지만 마리우 정작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건 저 발밑의 땅입니다. 민우는 주모의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모는 창밖에 타들어가는 밭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하늘이 비를 안 내리면 책 속의 글자 수천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소. 지금 선비님을 살릴 수 있는 건 그 잘난 고모님의 잔소리도 아니고 최 부잣집의 돈 보따리도 아니에요. 주모는 민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며칠 전 그 연희라는 처자가 선비님 댁에 갔었다지요. 흙먼지에 뒹굴던 그 보리쌀을 생각해보시오. 민우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주모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맺었습니다. 선비님, 사람들은 귀로 소문을 듣고 입으로 흉을 보지요. 하지만 선비님은 이제 귀로 보지 말고 선비님의 저 굶주린 배로 세상을 보시란 말입니다. 그 말은 민우의 머리를 망치로 세게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주모의 말은 민우의 가슴 속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주막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귀로 보지 말고 굶주린 배로 보라. 그 말은 그가 평생 붙들고 살아온 선비로서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귀로 듣는 학문, 즉 성현의 말씀을 따르는 것만이 올바른 길이라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배는 텅 비어 있었고 노모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모의 말은 거칠었지만 뼈를 때리는 진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가뭄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흙은 이제 먼지가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 돌덩이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녹그릇처럼 맑고 건조했으며 바람은 뜨거운 불김을 뿜어냈습니다. 민우는 노모가 누워 계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모의 숨소리는 이제 기침이라기보다 목구멍에서 새어나오는 가느다란 바람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쌀 한 톨 없는 집에서 노모는 물만 겨우 넘기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책상 앞에 쌓인 책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년 된 종이에서는 묵향이 풍겼지만 그 향기는 더 이상 그의 마음을 안정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책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대학이었습니다. 수신 제가치국 평천하. 자신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히 한 후에야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은커녕 당장 어머니 한 분조차 봉양하지 못하고 텅 빈 부엌 하나 가지런히 하지 못하는 신세였습니다. 그의 절망이 극에 달했을 때
고모가 다시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 그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우야, 큰일 났다. 건넌 마을 초의 부잣집에서. 혼담을 없던 일로 하잔다. 가뭄이 길어지자 최 부잣집 역시 곳간 사정이 빠듯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흉년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선비를 사위로 맞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야밤에 흉측한 노처녀와 엮였다는 불미스러운 소문까지 핑계가 되었습니다. 고모는 마루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다 그 재수에 없는 년 때문이야. 그년이 우리 집안에 부정을 들여서 이 모든 일이. 아이고. 하지만 민우는 더 이상 고모의 울음소리도 원망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혼담마저 깨진. 지금 그는 완전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책도 가문도 고모의 장고에도 그를 구원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멍하니 잡초만 무성했던 이제는 그 잡초마저 말라 비틀어진 마당의 텃밭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삐걱 소리와 함께 살인문이 열렸습니다. 민우와 고모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연희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밤과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보리쌀 꾸러미를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한 손에는 날카롭게 날이 선 호미가, 다른 한 손에는 낡은 삼태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에는 무거운 지게가 있었고 그 위에는 젖은 집단과 알 수 없는 씨앗이 담긴 작은 자루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고모는 연희를 보자마자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내년이 감히 또 여길 어디라고. 고모가 악을 쓰며 그녀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당장 썩 물러가지 못할까, 이 천한 것이. 고모는 손에 잡히는 대로 빗자루를 들어 연희를 내리치려 했습니다. 연희는 피하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매서운 눈으로 굳은 땅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멈추십시오, 고모님. 그 순간 민우가 고모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고모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조카의 모습에 놀라 빗자루를 든 채 멈칫했습니다. 민우는 고모를 바라보지 않고 연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모님, 저는 이제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 책 속의 글자만 먹고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글자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께 글자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는 마침내 고모에게서 눈을 돌려 자신을 가로막고 섰던 모든 자존심과 체면을 버리고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주모의 말을 들었소. 이제 배로 세상을 보겠소. 고모는 조카의 충격적인 말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민우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도 조롱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땅을 바라보는 농부의 진지함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지게를 내려놓고 마당 한가운데의 굳은 땅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호미로 가장 딱딱하게 굳은 땅을 힘껏 내리찍었습니다. 퍽! 메마른 땅이 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모는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며 내 네가 감히 양방아 마당에 하고 소리쳤지만 연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흙 한 줌을 집어들어 손바닥에 올려놓고는 그것을 코로 가져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혀로 살짝 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민우와 고모는 그 기이한 행동에 숨을 죽였습니다. 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연희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민우를 돌아보았습니다. 선비님,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굶어 죽으시겠습니까? 민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노모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그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평생 분만 잡아왔던 희고 고운 손으로
마루 밑에 처박혀 있던 낡은 삽을 집어 들었습니다. 네,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소? 고모는 그 모습에 아이고, 망측해라. 우리 가문 망했네. 하고 울부짖으며 마루에 주저앉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연희의 능력은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요술이나 주술이 아니었습니다. 땅과 평생을 교감해 온 자만이 알 수 있는 깊고도 실용적인 지혜였습니다. 먼저 땅의 숨구멍을 터야 합니다. 그녀는 굳은 땅을 마구 파헤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땅의 결을 살피더니 몇 군데를 지정하며 그곳을 깊게 파라고 했습니다. 민우가 삽으로 힘겹게 땅을 파자 신기하게도 다른 곳보다 쉽게 흙이 파헤쳐졌고 희미하게 습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이곳은 물길이었습니다. 지금은 말랐지만 아주 깊은 곳에 아직 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민우에게 삽질을 맡기고 자신은 지게에서 젖은 집단을 가져와 파헤친 흙 위에 덮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햇볕에 맨살을 드러내면 타 죽습니다. 이렇게 이불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랜 친구를 돌보는 의원처럼 땅을 섬세하게 다루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부엌 아궁이에서 재를 한가득 퍼왔습니다. 그리고는 뒷간 옆의 거름더미에서 썩은 짚과 낙엽을 가져와 재와 섞었습니다. 고약한 냄새가 났지만 연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땅이 너무 굶주려 있습니다. 이것이 밥입니다. 그녀는 재와 거름을 민우가 파헤친 흙과 골고루 섞었습니다. 그러자 죽은 듯이 딱딱했던 흙이 조금씩 검은 빛을 띠며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난생 처음으로 흙을 만졌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손바닥은 금세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붓을 잡던 손으로 삽자루를 쥐는 것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흙이 변하는 모습, 죽은 땅에서 희미하게 생명의 냄새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끼자 그는 책에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경이로움과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진짜 살아있는 글을 읽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희는 이제 작은 씨앗 자루를 풀었습니다. 이것은 가뭄에 강한 조입니다. 이것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콩입니다. 그녀는 민우에게 씨앗을 그냥 뿌리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바람의 길을 보셔야 합니다. 씨앗은 바람을 타고 눕습니다. 그녀는 해의 방향과 바람이 불어오는 산자락의 골을 살피더니 밭의 일항을 비스듬하게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어느 누구도 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침 이슬이 마르지 않고 일항 사이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콩이 조의 그늘을 만들어주어 서로가 서로를 지키게 됩니다. 그녀의 말은 민우가 읽던 어떤 병법서보다도 치밀했고 어떤 철학서보다도 깊은 이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땅과 작물이 서로 의지하고 약점을 보완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식, 그것은 바로 공존의 지혜였습니다. 민우는 연희가 시키는 대로 묵묵히 따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문의 체면이나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흙과 씨앗과 그리고 땀 흘리며 일하는 연희의 모습만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못생긴 노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땅의 언어를 아는 현자였고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과 어머니를 구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연희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자신이 평생 보아온 그 어떤 비단보다도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고모는 어느새 통곡을 그치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마루에 앉아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몇몇이 담장 너머로 기웃거리며 미쳤네, 미쳤어. 이 선비가 실성을 했나봐. 하고 수근거렸지만 민우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희가 파놓은 얕은 꼴에 조심스럽게 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그 물은 연희가 아침 일찍 산기슭 샘터에서 길어 와치기에 지고 온 마지막 남은 물이었습니다. 일이 끝났을 때 황량했던 텃밭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검은 흙이 성을 내듯 일어나 있었고 일학마다 젖은 짚이 덮여 있었으며 그 사이사이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땅은 이제 더 이상 죽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희망을 품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땀으로 젖은 얼굴을 소매로 닦으며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기다려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어딘가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민우는 피가 나는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창조해냈다는 충만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연희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동정도 적선에 대한 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승에 대한 그리고 생명의 은인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이 선비가 못생긴 노처녀와 함께 미친 짓을 벌인다는 소문은 가뭄의 마른 들판에 불이 번지듯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의 집 살인문 밖은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기웃거리는 마을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분만 잡던 선비가 그것도 흉문이 자자한 노처녀의 지시를 받으며 흙을 파헤치는 모습은 솔바람 마을 개벽일에 가장 충격적이고도 우스꽝스러운 구경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수군거렸습니다. 쯧쯧쯧, 이 선비가 글공부에 미치더니 이젠 하다하다 흙까지 파먹으려 드는가 보네. 저 연희라는 년이 필시 요망한 술법을 쓴 게야. 그러니 선비님이 홀딱 넘어갔지. 가뭄의 땅이 돌덩이 같은데 저기다 씨를 뿌린들 싹이 나겠나. 둘 다 실성을 했어. 그들의 말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자신들의 공허함을 잠시 잊게 해주는 자극적인 이야깃거리에 대한 흥분만이 가득했습니다. 넋이 나간 듯 마루에 앉아있던 고모는 문 밖에 수군거림이 커지자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드는 듯 됐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이 자신의 마지막 남은 체면마저 깎아내리는 끔찍한 치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카가 양반의 신분을 버리고 천한 농부 흉내를 내는 것도 모자라 온 마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이 바로 저 흉측한 노처녀 연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고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저 요망한 년을 이대로 둘 순 없어.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틀어 올리고는 마당을 가로질러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것 좀 보십시오. 우리 가문이 망했습니다. 저 흉측한 년이 우리 순진한 조카를 홀려서 집안을 풍비박산 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실감났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머님이 편찮으신데 저 연희 부정을 타게 해서 이젠 혼담까지 깨지고 조카는 미쳐서 흙이나 파고 있으니 아이고 내 신세야. 저 년을 당장 마을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저 년이 우리 마을의 모든 복을 다 빨아먹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고모의 절규에 잠시 동요하는 듯 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날카로워진 민심은 희생양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모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마을에서 가장 큰 어른이자 실질적인 권력을 쥔 김 부잣집 영감을 찾아 달려갔습니다. 김 영감은 마을의 토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향교의 일에도 관여하는 사실상의 마을 원로였습니다. 영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이 선비가 요물에 홀렸습니다. 고모는 김 영감 앞에서 과장되게 엎드려 울며 연희가 민우를 꿰어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고 마을의 풍기를 문란하게 만들고 있다고 고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이 모든 가뭄이 연희의 요사스러운 기운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암시했습니다. 가뭄의 농사를 망칠까 전전긍긍하던 김영감은 부정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고모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민우와의 혼담이 깨졌던 건넌 마을, 최 부잣집 사람들까지 선동했습니다. 보시오 그댁 따님을 마다하고 우리 민우가 저런 천한 노처녀와 붙어먹고 있으니 이것은 최 부자댁에 대한 모욕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가뜩이나 혼담을 거절하며 체면을 구겼던 최 부잣집 사람들은 이 선비가 자신들의 딸 대신 그 흉물 노처녀를 택했다는 말에 사실은 아니었지만 모욕감을 느끼고 격분했습니다. 결국 김영감과 최 부잣집의 성난 남자들, 그리고 고모를 필두로 한 마을 사람들이 거대한 무리를 이루어 민우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나 낫 같은 것들이 들려있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당장이라도 누군가를 단죄할 듯 살벌했습니다. 그들은 민우의 집 마당으로 거칠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마당에서는 민우와 연희가 밤새 덮어둔 집단 위에 마지막 남은 물을 조심스럽게 뿌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옷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성난 무리가 들이닥치자 민우는 놀라 삽을 든 채 그들 앞을 가로막아 연희를 보호했습니다. 연희는 동요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발치에 있는 젖은 흙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망측한 꼴인가, 이 선비. 김영감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자네가 정령 선비의 본분을 잊고 미친 계록은 당장 그 삽을 내려놓고 저 천한 계집을 내치지 못할까. 최 부잣집 남자도 거들었습니다. 감히 우리 가문을 모욕하고 저런 것과 어울려 자네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음을 아는가. 고모는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무리들 뒤에 숨어 연희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전연입니다. 전연이 우리 조카를 홀렸습니다. 당장 전연의 머리채를 잡아서. 모든 시선이 민우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여기서 연희를 내치고 다시 책상 앞으로 돌아가 용서를 구한다면 굶어 죽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선비라는 이름은 지킬 수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연희를 지킨다면 그는 마을에서 쫓겨나거나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며 영원히 양반의 신분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손에 쥔 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흙이 잔뜩 달라붙은 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피딱지가 앉은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영감마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삽을 땅에 쿵 소리가 나게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무리에게 자신의 손바닥을 펴 보였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평생 분만 잡던 손입니다. 어젯밤 저는 이 손으로 처음으로 흙을 만졌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는 방 안의 노모를 한번 돌아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 책상에는 수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효에 대한 글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글자도 제 어머니의 입에 죽 한 그릇 넣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평생 귀로만 살았습니다. 성현의 말씀, 가문의 명예 사람들의 평판. 하지만 주모님 말씀대로 저는 어제 제 굶주린 배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연희의 곁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이 사람은 연희 낭자는 저에게 글자가 아닌 땅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책 속에 죽은 도 다오가 아니라 흙 속에 살아있는 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선비의 입에서 나오는 뜻밖의 말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는 저것 보십시오. 단단히 홀렸습니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김영감도 얼굴을 찌푸리며 궤변을 늘어놓는구나. 그래서 그 요망한 지식으로 무엇을 얻었단 말이냐. 이 돌바닥에서 싹이라도 틔웠단 말이냐. 하고 조롱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모두 연희와 민우가 공들여 만든 밭고랑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덮어두었던 젖은 집단 사이로
그들이 마지막 남은 물을 부어주었던 그 자리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더없이 선명한 연두빛 새싹. 몇 개가 딱딱한 흙을 뚫고 고개를 내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연희가 가져온 가뭄에 유난히 강한 토종조의 싹이었습니다. 온 마을이 죽어가고 모든 밭이 먼지만 날리는 이 절망적인 가뭄 속에서 피어난 유일한 생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순간 숨을 죽였습니다. 수군거리던 소리도 고모의 악다구니도 일순간에 멎었습니다. 마른 바람 소리만이 그들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막의 주모가 어느새 무리들 틈에 끼어 있다가 그 광경을 보고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세상에, 싹이 났네. 저 땅에서 싹이 났어. 민우는 그 작은 싹을 보고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경이로운 듯 그 작은 생명체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는 일어서서 멍하니 서 있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연희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는 연희의 거친 손을 망설임 없이 잡았습니다. 연희는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연희의 손을 잡은 채 김영감과 마을 사람들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을 흉물이라 요물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이 손이야말로 이 마을에서 가장 고귀한 손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늘의 뜻이 아닌 땅의 뜻을 아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습니다. 저는 만 권의 책을 읽었지만 오늘 이 작은 싹 하나가 가르쳐준 것보다 더 위대한 진리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미쳤다 손가락질해도 좋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 여인 곁에서 살아있는 흙을 만지는 농부가 될지언정 굶주린 배를 안고 죽은 글자나 읊조리는 헛똑똑이 선비로는 살지 않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우의 선언과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기적같은 새싹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최부잣집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찮게 여겼던 선비와 노처녀가 만들어낸 생명의 증거 앞에서 자신들의 오만함이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욕설을 중걸거리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쳐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고모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새싹과 민우 그리고 연희를 번갈아 보다가 결국 아이고 하는 신음과 함께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녀의 모든 계획과 악의가 저 연약한 새싹 하나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김영감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는 밭으로 다가가 쪼그려 앉아 그 새싹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늙은 농부였습니다. 그는 저것이 요술이 아니라 지독한 가뭄을 이겨낸 진짜 싹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경멸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고개를 한번 깊게 끄덕였습니다. 땅이 답을 했군. 그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몸을 돌려 멍하니 서 있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저었습니다. 다들 돌아들 가게 구경거리는 끝났어. 그날의 소동이 가라앉고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인상과 혼란이 남아 있었습니다. 돌멩이 같던 흙을 뚫고 나온 연두빛 새싹. 그것은 그들이 평생 믿어왔던 세상의 질서가 틀릴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민우의 집 마당에는 더 이상 구경꾼들이 모여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몇몇 절박한 농부들이 먼 발치에서나마 그 싹이 자라는 모습을 훔쳐보곤 했습니다. 그 작은 생명은 가뭄에 지친 솔바람 마을의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물처럼 흘러갔습니다. 그해 지독했던 가뭄은 연희의 예견대로 마을을 핥히고 지나갔지만 민우의 집 텃밭은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연희가 뿌린 씨앗들은
그녀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꿋꿋하게 자라났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책상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희의 그림자가 되어 그녀가 시키는 모든 일을 묵묵히 배웠습니다. 흙을 고르고 거름을 만들고 이슬이 마르기 전에 물을 길어오는 일이 그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민우의 손은 이제 선비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물집이 터지고 굳은 살이 박여 연희의 손만큼이나 투박하고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손이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는 땅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그에게 바람의 냄새로 비를 읽는 법, 흙의 색깔로 땅의 건강을 진단하는 법, 벌레의 움직임으로 절기를 아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민우가 책 속에서 배운 그 어떤 형이상학적인 지식보다도 더 심오하고 실질적인 알미였습니다. 가을이 되었을 때 마을의 모든 밭은 빈 쭉정이만 남아 황량했지만 민우의 집 텃밭만은 누렇게 익은 조와 알이 꽉 찬 콩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확량은 많지 않았지만 그 굶주림 속에서는 금덩어리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첫 수확물로 정성껏 죽을 쑤어 기력을 되찾은 민우의 노모에게 먼저 올렸습니다. 노모는 아들이 땀으로 일군 곡식으로 끓인 죽을 먹으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환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수확물이 있던 날, 민우는 연희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그는 예법에 맞는 화려한 예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자신이 직접 수확한 조 한 뙤박과 자신의 손으로 깎아 만든 조촐한 나무 비녀를 내밀었습니다. 낭자, 나는 낭자에게 비단옷이나 기와집을 약속할 수 없소. 하지만 평생 낭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낭자와 함께 이 땅을 일구며 살겠다고 약속하겠소. 연희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거친 손으로 나무 비녀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혼례는 조촐했습니다. 김영감과 주막주모 그리고 가뭄에 굶주리다 못해 연희의 방식을 배우고자 찾아온 몇몇 마을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고모는 마루 한 구석에 앉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삐죽거렸지만 차마 굶어 죽을 수는 없어 아들과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을 받아먹으며 더 이상 큰 소리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도 이제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살리는 것이 가문의 명예가 아니라 저 흉물이라 불렀던 며느리의 지혜라는 것을. 그렇게 몇 해가 더 흘렀습니다. 민우와 연희의 집은 솔바람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활기찬 곳이 되었습니다. 부유함이란 금은보화가 많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국가는 사계절 내내 곡식으로 차 있었고 밭은 언제나 푸르렀으며 그들의 집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민우의 작은 초가집은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두 사람이 직접 흙을 이겨 만든 단단하고 아늑한 새집이 들어섰습니다. 연희의 능력은 민우의 학문과 결합하여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연희가 땅의 기운을 읽어내면 민우는 옛 농서들을 뒤져가며 그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농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빗물을 모으는 웅덩이를 파고 거름을 발효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으며 가뭄과 병충해에 강한 토종 씨앗들을 보급했습니다. 척박했던 민우의 땅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비옥한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연희를 못생긴 노처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희를 이 부인 혹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땅의 스승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자들은 연희에게 장 담그는 법과 씨앗 보관하는 법을 배우러 왔고 남자들은 민우에게 흙을 살리는 법과 물길 내는 법을 물으러 왔습니다. 연희는 예전처럼 말이 없었지만 이제 그녀의 침묵은 무시가 아닌 지혜의 무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민우 역시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키겠다는 헛된 꿈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내와 함께 일군 밭에서 얻은 지식으로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서당에서는 천자문이나 논어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는 법부터 가르쳤습니다. 학문이란 책 속에 갇힌 죽은 글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리는 살아있는 지혜여야 한다. 이것이 그의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뜻밖의 방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가난한 선비가 아니라 땅의 이치를 깨달은 현자. 이웃 마을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듣고 연희의 농법을 배우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솔바람 마을은 더 이상 가난하고 잊힌 상올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가뭄에도 굶지 않고 척박한 땅을 옥토로 바꾸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 희망의 마을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막 주모는 여전히 주막을 지키며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막걸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이 선비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가장 큰 낙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그때 말했지. 귀로 보지 말고 배로 보라고. 우리 이 선비가 그걸 깨달은 게야. 그리고 진짜 복덩이를 알아본 거지. 그 연희 부인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복덩이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어느덧 또다시 가을이 깊어진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민우의 집 마당에는 황금빛으로 잘 익은 곡식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수확을 마친 뒤에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민우와 연희는 따뜻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환한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노모와 고모가 일찌감치 잠자리에 든 듯 고요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두 사람의 땀 젖은 이마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희는 고된 노동으로 여전히 다부진 체격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세상의 편견에 찌든 그늘이 없었습니다. 사랑받는 아내의 평온함과 존경받는 스승의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월의 흔적으로 더욱 검게 그을렸지만 그 모습은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민우는 옆에 앉은 아내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의 거칠고 굵은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는 그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연희, 내 아내. 그의 목소리는 밤공기처럼 낮고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의 기준으로 낭자의 얼굴을 평할지 모르겠소. 하지만 내 눈에는 이 세상 그 어떤 고운 비단결보다 낭자의 이 손이 더 아름답소. 그는 아내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이 손이 죽어가던 내 어머니를 살렸고 헛된 꿈에 갇혀 있던 나를 살렸으며 이 척박한 땅과 굶주린 마을 사람들 모두를 살렸소. 낭자의 그 투박한 손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손이오. 연희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멀리서 소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황금빛 들판 위로 달빛이 부서지며 온 마을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